찢어질 듯한 겨울바람이 낡은 대문을 두드리던 그날, 시골집 안채에는 사람의 숨소리보다 더 날카로운 종이 넘기는 소리가 먼저 울려 퍼지고 말았지요.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미정의 두 손은 종이 한 장을 꼭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종이 가장자리가 손가락 살을 파고들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지만 미정은 아픈 줄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종이 위에 적힌 몇 글자 소유자 칸이 집안을 산산이 깨뜨릴 칼날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지요. 큰 동서는 문턱을 넘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코끝이 벌름거렸고 눈동자는 방 안의 사람보다 종이를 먼저 훑쳤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신우이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잊은 듯 미정의 손끝을 노려보며 입술을 잘근 깨물었지요. 두 사람의 눈에는 슬픔도 애도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빼앗겼다는 분노만이 들끓는 기름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야, 그거 내려놔. 지금 당장. 큰 동서의 목소리는 빈집의 벽을 때리듯 거칠게 튀어올랐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면 울음이 먼저 터져 나올 것 같았고 울음이 터지는 순간 이 사람들이 더 깊숙이 파고들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지요. 미정의 속은 이미 오래전에 다 달아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다른 속살 위로 또다시 칼이 그어지고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미정 앞에 쪼그려 앉아 종이를 낚아채려 손을 뻗었습니다. 미정은 반사적으로 종이를 가슴 쪽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가 불씨가 되어 큰 동서는 눈이 뒤집힌 듯 소리쳤습니다. 봐라. 찔리니까 숨기지.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했겠냐? 이거 다 내가 꾸민 거야. 큰 동서의 말은 사실을 묻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려둔 사람이 상대를 유죄로 만들 때 쓰는 소리였지요. 그 순간 미정의 뒷목을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억울함이 목구멍을 꽉 막아 숨이 얕아졌습니다. 하지만 큰 동서는 미정의 숨막힘 따위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큰 동서는 방바닥 여기저기를 훑다가 벽 한쪽에 놓인 낡은 봉투들을 발견하고는 발끝으로 툭툭 찼습니다. 봉투가 조금만 찢어져도 상관없다는 듯 마치 내 것을 찾는 사람의 태도였지요. 신우이는 미정의 얼굴 가까이 바짝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삭임이 더 무서웠습니다. 조용한 독이 천천히 혈관을 타고 퍼지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솔직히 말해. 도장 어디서 났어?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잖아. 미정의 눈앞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말이 얼마나 손쉽게 지난 세월을 지워버리는지 미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고생은 종종 남의 입에서 원래 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리곤 하지요. 미정은 종이를 품에 안은 채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이 약한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래 참은 사람이 마지막에 내뱉는 한마디엔 늘 피가 섞이기 마련이니까요. 이건 어머니가 남겨둔 거예요. 큰 동서는 비웃는 소리를 내며 손바닥으로 허공을 탁 쳤습니다. 남겨둬? 너한테? 웃기지 마. 어머니가 평생 우리한테 뭐라도 준 적 있어? 밥 한 끼도 아까워하던 사람이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미정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장면 하나가 번개처럼 지나갔습니다. 부엌에서 밥그릇을 들고 서 있던 미정의 손등, 젖은 바닥, 거칠게 날아오던 말, 그리고 순간순간 되살아나던 어떤 눈빛. 겉으로는 모질어도 아주 가끔, 정말 가끔 사람처럼 흔들리던 눈빛 말이지요. 미정은 그 눈빛 때문에 떠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눈빛이 종이 한 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면 이건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뒤늦은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미정의 휴대전화 화면이 진동하며 밝아졌습니다. 변호사라는 저장명이 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 집에 곧 폭풍이 들이닥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했지요. 미정은 전화기를 귀에 대는 손이 떨려 화면을 제대로 누르지도 못하고 2번이나 미끄러뜨렸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차분함이 오히려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졌지요. 감정이 끓는 현장에 감정 없는 절차가 들어오는 순간 싸움의 규칙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족분들이 오셨습니까? 자료는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원하시면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영상이라는 단어에 큰 동서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신우이도 그제야 눈을 깜빡이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은 소송과 무효만 외치면 모든 게 흔들릴 거라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소리를 크게 낸다고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지요. 특히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빼앗길 미래를 예상하고 차근차근 쌓아둔 절차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큰 동서는 미정의 손에서 종이를 뺏으려 다시 팔을 뻗었습니다. 미정은 뒤로 물러서며 종이를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낡은 방바닥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 위로 큰 동서의 숨이 거칠게 쏟아졌습니다. 너 지금 당장 내놔. 안 그러면 말끝이 매서워지는 순간 미정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오늘 처음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장롱 열쇠 하나를 두고 벌어졌던 긴 전쟁이 이제서야 밖으로 터져 나온 것뿐이었지요. 그리고 그 열쇠를 마지막까지 목에 걸고 지켰던 사람의 의도가 이제야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큰 동서의 손끝이 종이 모서리를 스칠 때 미정의 가슴 한복판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미정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기 화면을 꼭 눌러 켰습니다. 이제는 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끝내 버티는 싸움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미정도 아직 몰랐을 것입니다. 모든 진실의 시작이 장례식장 빈소에서 내뱉은 단 한마디 썩은 장롱. 버려라에서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미정이 종이를 끌어안고 뒷걸음질 치던 그 방바닥의 삐걱임은 사실 오늘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집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삐걱대며 버텨왔지요. 사람의 숨이 얹힐수록 더 가늘어지는 마룻장처럼 미정의 삶도 버티면 버틸수록 더 얇아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 이상하다는 말을 들었던 날도 겨울 문턱이었습니다. 시장통에서 생선을 팔던 손이 어느 날 계산대 위 동전을 헷갈려 쥐고 서 있었습니다. 평생 돈을 셈하던 사람이 그랬으니 미정은 한기가 등골을 훑는 걸 느꼈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그 집안의 오래된 습관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고 의사의 말은 지나치게 또렷했습니다. 기계가 찍어낸 단어들이 미정의 가슴에 차갑게 박혔지요. 미정은 종이컵에 담긴 물을 마시려다가 손이 떨려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질 때 시어머니는 미정의 손을 노려보며 낮게 내뱉었습니다. 손이 왜 그 모양이냐?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그 말이 미정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걱정해 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일이 이 집의 일이라는 것만이라도 인정받고 싶었겠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약해질까봐 혹은 누군가에게 빼앗길까봐
시어머니는 늘 먼저 모질어졌던 것입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병원비가 한 달 단위로 쌓였고 약값이 봉투째 늘어났지요. 미정은 낡은 가방 속에서 영수증을 꺼내 펼쳐보다가 눈꺼풀을 꼭 감았습니다. 숫자들이 줄지어 서 있는 종이 한 장이 사람을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정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래 망설였고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땀에 미끄러졌습니다. 큰동서에게 그리고 신우이에게 미정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부탁, 사정, 설명 그 모든 말이 끝에 가서는 결국 돈이라는 단어 하나로 정리될 것으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냉기가 섞인 웃음처럼 가벼웠습니다. 동서, 지금도 돈 얘기야? 우리도 사정 있어. 병원은 내가 모시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지. 왜 자꾸 우리한테 그래? 미정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하는 순간 또 다른 말이 돌아올 게 뻔했지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냐? 내가 원해서 모신 거 아니냐? 그 말들은 칼처럼 날아와 미정이 밤마다 스스로에게 되뇌던 후회와 똑같은 모양으로 꽂히곤 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식당의 설거지통 앞에 서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면 잠깐은 생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접시 위에 남은 기름기와 밥풀을 밀어내는 동안만큼은 마음속에서도 무언가를 밀어내는 기분이 들었지요. 하지만 손등에 물집이 잡히고 손가락 마디가 갈라져도 현실은 조금도 닦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또 다른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미정을 찾았습니다. 불을 켜고 문을 열고 방안을 뒤집었습니다. 도둑이 들었다. 누가 내 걸 가져간다. 그 말은 밤마다 되풀이됐지요. 미정은 잠결에도 몸을 일으켜 달려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의 손이 미정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말았습니다. 미정의 두피가 찢어질 듯 당겨졌고 시어머니의 소나기는 놀라울 만큼 강했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마도 평생을 버텨온 사람의 마지막 본능이었겠지요. 미정은 아프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풀어내려 애썼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내 열쇠 어디 숨겼어? 내가 훔쳤지. 내 장롱 건드리면 가만 안 둬. 그 장롱. 낡은 자개가 군데군데 벗겨지고 문짝이 비뚤어진 그것을 시어머니는 짐승처럼 지켰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못 가게 했고 열쇠는 언제나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안에 대체 뭐가 있기에 저렇게까지 하지만 묻는 순간 돌아오는 건 늘 모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정이 밥을 퍼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밥그릇에 박혀 있었습니다. 밥을 더 뜨려는 손을 보더니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집안 특유의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밥을 왜 그리 많이 퍼? 쌀이 공짜냐? 남편 먼저 보내놓고도 밥이 넘어가냐? 그 말이 방 안의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미정의 손등이 하얗게 질렸고 숟가락 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미정은 그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 말이 덜 아파지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지요. 다만 미정은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질수록 살아남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모질기만 하던 시어머니가 아주 가끔, 정말로 가끔 다른 얼굴을 보여줄 때가 있었지요. 어느 새벽 미정이 방바닥에 주저앉아 잠깐 눈을 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툭 미정 곁으로 다가오더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시장 바닥을 견딘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단단했고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운 손이 미정의 손등을 문지르는 순간 미정은 눈을 떴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또렷한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숨을 꾹 삼키고 말했습니다. 너 잘 때 문 잠가라. 밖이 험하다. 미정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한마디가 그동안 들었던 수많은 모욕의 말들과 전혀 다른 결을 갖고 있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다시 무너질까봐 혹은 스스로를 들킬까봐. 시어머니는 손을 놓고는 곧장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뚝 끊어졌고 미정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미정은 그 흔들림을 착각이라고 부르려 했습니다. 착각이면 편하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 미정은 장롱을 볼 때마다 그 새벽의 손을 떠올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장례가 끝났습니다. 조문객들이 빠져나간 자리에서 남은 건 말뿐이었습니다. 자린고비라는 별명, 인색한 노인이라는 평, 돈은 어디 숨겼냐는 도끼. 그 말들이 미정의 어깨 위로 차곡차곡 쌓여 무겁게 눌러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운명이지요. 시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그 장롱 근처에도 못 가게 하더니 사람이 떠나고 나니 모든 화살이 미정에게 향한 채로 그 장롱이 유일한 답처럼 남아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큰동서의 손이 종이 모서리를 스친 그 순간도 결국 그 장롱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미정은 이제야 깨닫고 말았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지키려던 게 장롱이 아니라 누군가의 몫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하지만 미정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장롱이 품고 있던 진짜 속마음이 사람의 욕심보다 훨씬 더 오래, 더 깊게 준비돼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큰동서의 손이 종이 끝을 스치던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한 번에 바뀌고 말았습니다. 눈앞의 서류는 더 이상 종이가 아니었지요. 누군가의 욕심에선 전리품이 되었고 누군가의 삶에선 마지막 숨구멍이 되어버렸습니다. 미정은 종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벽 쪽으로 한 걸음 더 물러섰습니다. 뒤꿈치가 장판에 찢어진 부분에 걸려 휘청했지만 넘어지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요. 신우이는 미정의 휴대전화를 힐끗 보더니 눈썹을 찡그리며 내뱉었습니다. 지금 누구랑 통화해? 또 짓거리 하려고?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미정이 무슨 말을 하든 범인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지요. 미정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대답하면 단어 하나가 꼬리를 물고 죄가 될 것 같았습니다. 큰동서는 그 침묵을 기다렸다는 듯 한 손으로 미정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미정의 팔목이 찌릿하게 울렸습니다. 살같이 얇아진 자리로 소나기가 파고들었지요. 미정은 본능적으로 팔을 빼려 했지만 큰동서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 힘은 오랜 세월 누적된 분노와 욕심으로 만들어진 힘이었을 것입니다. 나요, 제발. 미정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떨리는 소리가 마치 내가 잘못했다로 들릴까봐 미정은 스스로가 더 미워졌지요. 큰동서는 코웃음을 치며 소나기를 더 조였습니다. 제발, 내가 지금 제발이라고 할 처지야? 어머니 정신이 멀쩡했겠냐. 내가. 말끝을 흐리던 큰동서는 방바닥에 흩어진 봉투와 통장을 발로 밀어 모았습니다. 봉투의 모서리가 장판 위를 긁으며 사각거렸고 그 소리가 마치 증거가 끌려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신우이는 봉투 하나를 주워들고 손톱으로 봉투 입구를 살짝 찢었습니다. 미정은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던질 뻔했지만
큰동서의 손이 팔목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거 함부로 뜯지 마요. 신우이는 미정의 말을 듣고 오히려 더 천천히, 더 잔인하게 봉투를 벌렸습니다. 그 속엔 종이 뭉치와 메모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그 메모를 눈으로 훑더니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와봐라. 메모까지 있어. 며느리 몫이래. 이런 건 누가 써줬을까? 그 한마디가 방안을 얼려버렸습니다. 미정은 그 메모가 진짜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라는 사실은 이들 앞에선 죄가 될 뿐이었지요. 큰동서는 미정의 휴대전화 쪽으로 턱짓했습니다. 전화 끊어. 지금 당장. 미정은 화면을 보았습니다. 통화가 아직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지금 이 방안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큰동서는 미정의 시선을 따라가더니 순식간에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미정은 반사적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휴대전화는 미정의 손에서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떨어졌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화면에 금이 갔습니다. 미정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유일한 끈이 끊어진 기분이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화면에서 아직 끊기지 않은 통화가 스피커처럼 작은 소리로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그쪽이 불리할수록 침착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빼앗기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큰동서와 신우이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절차라는 단어가 두 사람의 머릿속에 법이라는 그림자를 드리웠기 때문이었지요. 큰동서는 순간적으로 소리의 출처를 확인하듯 깨진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이 집안 특유의 방식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분리하면 더 크게, 더 거칠게 그게 이들의 규칙이었지요. 큰동서는 방바닥에 침을 탁 뱉고 마치 이미 결론을 낸 판사처럼 선언했습니다. 좋아. 그럼 경찰 부르자. 도장 훔쳐서 서류 만든 거. 공문서 위조로 바로 가는 거야.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 그 단어는 미정에게 단순한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떠났던 날 차가운 복도에서 들었던 발소리. 생활비가 없어 막막했던 날 동사무소 문 앞에서 쭈뼛거리던 순간. 미정에게 공적인 곳은 늘 부끄러움과 함께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 부끄러움 위에 범죄라는 낙인이 더 씌워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이미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놀림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늘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사람처럼요. 네, 여기요. 시골집인데 유산 문제로요. 며느리가 도장 훔쳐서 네. 빨리 와주세요. 전화가 끝나자 방 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이상하지요. 소리로 시작된 싸움이 가장 위험한 순간엔 오히려 조용해진다는 것 말입니다. 미정은 깨달았습니다. 이 조용함은 멈춤이 아니라 확정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만들 확정. 눈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확정이었지요. 미정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숨이 목에서 걸렸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미정은 늘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정은 늘 닦는 사람이었고, 치우는 사람이었고, 참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인지 지금도 입술을 벌려 아니에요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거예요. 제가 훔친 게 아니에요. 큰동서는 미정의 말을 듣고 마치 웃음이 터질 것처럼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남기긴 뭘 남겨. 너한테? 웃기지 마. 어머니는 평생 우리한테도 안 줬어. 그런데 너한테 준다고?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큰동서는 모를 것입니다.
어머니가 너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자기 귀로는 끝내 받아들이기 싫었겠지요.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버린 시간들이 죄가 되니까요. 그래서 큰 동서는 더 큰 소리로 더 확실한 죄를 만들어내려 했습니다. 큰 동서는 방 한쪽 그 낡은 자개장 앞으로 성큼 걸어갔습니다. 문짝이 비뚤어진 장롱은 여전히 무겁게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누구도 그 앞에서 큰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시어머니의 집착은 무서웠지요.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가 떠나자 큰 동서는 그 장롱을 마지막 금고처럼 취급했습니다. 이 안에도 있을 거야. 분명히 더 있어. 큰 동서는 장롱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목에 걸려있던 열쇠가 없으면 열리지 않게 되어 있었지요. 큰 동서는 순간적으로 미정을 돌아봤습니다. 열쇠 내놔. 미정은 반사적으로 목을 감쌌습니다. 열쇠는 이미 어머니의 유품 정리 중에 손에 들어왔지만 그것을 내놓는 순간 장롱 속은 약탈당할 게 뻔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 작게. 하지만 그 작은 고개 젓기는 큰 동서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큰 동서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장롱 옆에 세워진 낡은 빗자루를 잡아들었습니다. 빗자루 끝이 바닥을 끌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한때 미정이 쓸고 닦던 소리였지만 지금은 무기가 되어버렸지요. 안 내놓으면 내가 부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미정의 머릿속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지나갔습니다. 장롱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 그때는 미정도 그 말을 원망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지키려는 것의 크기를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말았습니다. 미정은 장롱 앞을 몸으로 막았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큰 동서는 빗자루를 들고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신우이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누군가의 절박함을 구경하는 표정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 쪽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퀴가 자갈을 밟는 소리, 문을 여는 소리, 그리고 낯선 발소리. 미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큰 동서는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신우이는 팔짱을 끼며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제복의 단정한 옷자락, 무전기, 사무적인 눈빛. 그 존재만으로도 방 안의 싸움은 가족 싸움이 아니라 사건이 되어버렸지요. 큰 동서는 기다렸다는 듯 앞으로 나가 손바닥으로 장롱과 바닥의 서리를 번갈아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이 사람이요. 어머니 치매인데 도장 훔쳐서 서리를 지 혼자 만들었어요. 우리가 유산을 하나도 못 받게. 그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지는 동안 미정은 마치 물속에 잠긴 사람처럼 소리를 멀게 들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심장만 쿵쿵 뛰었습니다. 미정은 자기 손목에 남아있는 붉은 자국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자국이 마치 죄인의 표식처럼 보일까봐 미정은 손을 뒤로 숨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복 입은 사람이 미정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미정을 울컥하게 만들었지요. 본인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미정은 입을 열었습니다. 혀가 굳어 말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울면 약해 보일까봐 고개를 숙였지만 눈물은 억지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정은 손을 꼭 쥐고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훔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남기셨어요. 그 말만으로는 부족했지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말은 쉽게 거짓말이 되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깨진 휴대전화에서
다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금간 화면 너머로 아주 작은 빛이 깜빡였습니다. 지금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증 영상과 정신감정 소견서 원본이 보관돼 있습니다. 현장에 전달할 수 있도록. 큰 동서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싸움은 감정으로 밀어붙인다고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이 장면을 예상했고 그 예상 위에 서류와 절차와 증거를 쌓아 올려두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미정도 아직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 증거들이 단순히 유산 분쟁을 끝내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평생 숨겨둔 속마음까지 세상 밖으로 끌어올릴 열쇠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열쇠는 결국 그 낡은 장롱 안쪽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경찰이 들어선 뒤 방 안의 공기는 더 차갑고 더 무거워졌습니다. 누가 소리를 높이든 누가 울든 이제는 말이 아니라 확인으로 움직이는 시간. 미정은 깨진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큰동서와 신우이는 경찰 앞에서는 한껏 얌전한 척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장롱에 박혀 있었지요. 경찰이 먼저 시선을 옮긴 곳도 그 장롱이었습니다. 마치 집안의 모든 불안이 거기서 시작됐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요. 장롱은 왜 이렇게 잠겨 있습니까? 미정은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삼키고 손을 천천히 들어 보였습니다. 열쇠가 쥐어 있었습니다. 손바닥의 땀 때문에 열쇠는 미끄럽고 차가웠습니다. 미정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동서의 얼굴 근육이 꿈틀거렸습니다. 그 열쇠 내놔. 경찰 앞에서 떳떳하면 열어봐. 미정은 대답 대신 열쇠를 장롱 자물쇠에 가져갔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가자 방 안에 이상할 만큼 크게 딸깍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 묵은 비밀의 문이 마침내 스스로 열리기로 결심한 소리 같았습니다. 미정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기익. 문이 열리자 오래된 먼지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장롱 안에는 예상대로 낡은 옷가지들이 층층이 걸려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곰팡 자국이 박힌 저고리, 달아해진 작업복, 빛바랜 스카프 그저 오래된 사람의 시간이었지요. 큰동서는 코를 찡그리며 비웃었습니다. 봐라.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다야? 그럼 저 종이는 뭐야? 응? 미정은 옷가지를 하나씩 들어 올렸습니다. 손끝에 먼지가 묻고 기침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장롱 안쪽에 손을 넣는 순간마다 머릿속에는 한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건드리면 안 된다며 소리치던 모습, 목에 열쇠를 걸고 잠들던 습관, 누가 가까이 가면 짐승처럼 날이 서던 눈빛.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 미정은 마지막 옷가지를 내려놓다가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장롱 깊숙한 바닥이 이상했습니다. 먼지가 유독 깨끗하게 밀린 자국이 있었고 모서리 쪽 판이 아주 미세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주 열어보고 다시 덮어두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흔적이었지요. 미정은 손톱을 바닥판 틈에 넣었습니다. 툭! 판이 생각보다 쉽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큰동서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우이도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지요. 경찰도 고개를 숙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미정은 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검은 비닐이 보였습니다. 비닐은 여러 겹으로 칭칭 감겨 있었고 모서리마다 테이프가 두껍게 둘러져 있었습니다. 그냥 봉지가 아니라
누가 절대 들키면 안 되는 것을 숨기듯 만든 형태였습니다. 미정은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믿기지 않아서였습니다. 이 장롱 안에 정말 무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큰 동서가 낮게 웃었습니다. 기쁨인지 비웃음인지 모를 소리였습니다. 있네. 역시 있었어. 미정은 비닐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 테이프 끝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천천히 하세요라고 말했지만 미정은 이미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정의 세상은 지금 테이프 한 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테이프가 뜯어지는 소리가 방 안을 갈랐습니다. 즉, 비닐이 벌어지자 현금이 먼저 보일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은 동시에 멈칫했습니다. 안에서 나온 건 누런 서류 봉투들이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남아 있었고 오래된 통장 몇 건이 그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생애가 종이로 눌러 담겨 있던 셈이지요. 그리고 그 순간 가장 얇고 가벼운 것이 가장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편지 한 장이 툭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미정은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누렇게 바스러졌고 글씨는 삐뚤빼뚤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미정은 그 첫 줄을 읽기도 전에 목이 먼저 잠겼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눈앞이 잠깐 흐려졌습니다. 큰 동서는 참지 못하고 재촉했습니다. 읽어. 뭐라고 썼어? 어머니가 뭐래? 미정은 입술을 떼지 못했습니다. 편지 위의 글씨가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처럼 들려오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위해 숨겨온 목소리. 미정은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소리내 읽으려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 편지가 이제까지의 모욕과 오해를 전부 뒤집어 엎을 말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미정은 편지를 손에 쥔 채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지요. 방 안엔 사람 셋의 숨과 경찰의 조용한 움직임과 낡은 장롱에서 흘러나온 먼지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미정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편지 위 글씨만이 또렷한 목소리로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지요. 미정은 떨리는 숨을 삼키고 천천히 첫 줄을 읽었습니다. 미정아. 그 두 글자에서 이미 미정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평생 이름을 곱게 불러준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야, 너 며느리로만 불렀지요. 그런데 편지 속에서는 미정의 이름이 먼저였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미정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다음 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불쌍한 내 새끼. 모진 시험이 만나 고생만 했지? 큰 동서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웃음. 신우이도 입술을 떨며 말을 얹으려 했지만 경찰이 조용히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진실이 무슨 모양인지 다 같이 보자는 뜻이었지요. 미정은 글씨가 번지는 것도 모르고 읽었습니다. 내가 돈독 오른 늙은이라고 욕먹으면서도 악착같이 모은 건 나 호강하려고 그런 게 아니다. 미정의 가슴속에 박혀있던 수많은 장면들이 한꺼번에 들썩였습니다. 시장통에서 동전 하나를 더 깎던 모습, 밥 한 숟갈 더 뜨면 눈을 흘기던 얼굴, 전깃불도 아낀다고 불 꺼버리던 습관. 미정은 그 모든 것이 인색함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정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수백 번 원망했지요. 그런데 편지 속에서 그 모든 행동이 전혀 다른 이름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들이 너 고생만 시키고 먼저 간 게 너무 미안해서
너 혼자 늙어갈 때 돈이라도 있어야 서럽지 않을까 싶어 모았다. 그 순간 미정의 입술에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울음이 아니라 억눌렸던 숨이었습니다. 미정은 남편이 떠난 뒤로 늘 내가 버려졌다는 느낌 속에서 살았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누구도 보듬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버려진 시간 한가운데에서 누군가는 아무도 모르게 미정의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정은 편지를 더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만큼 큰애들이 알면 뺏어갈까봐 내가 치매 핑계대고 너만 구박했다. 방안이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큰동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신우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미정은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치매 핑계, 너만 구박.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그 모욕과 폭언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연기였다는 고백. 미정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러면 그 밤마다 열쇠를 목에 걸고 잠들던 모습도, 도둑을 외치며 장롱을 지키던 광기도 사실은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단 말입니까? 미정은 편지의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이 끝나자 미정의 눈물이 뚝 떨어져 종이를 적셨습니다. 종이 위 글씨가 젖어 번졌지만 미정은 손으로 닦지 않았습니다. 번져도 괜찮았지요. 이미 글씨가 아니라 마음이 들어왔으니까요. 미정은 편지를 내려놓고 비닐 속의 서류 봉투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낡은 도장이 찍혀 있었고 안에는 두툼한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건 원본 같네요라고 낮게 말했습니다. 큰동서는 그제야 참지 못하고 봉투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그거 내놔. 우리 어머니 건데. 경찰이 곧바로 큰동서의 손을 막았습니다. 큰동서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요. 미정은 숨을 들이쉬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건 상가 건물 관련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의 이름칸에는 미정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큰동서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뭐야, 이게 왜 내 이름이야? 미정도 믿기지 않아 종이를 몇 번이나 다시 보았습니다. 틀릴 리가 없었습니다. 서류는 오래되어 누렇게 바랬지만 미정의 이름은 선명했습니다. 마치 너는 이걸 받을 자격이 있다고 누군가가 오래전에 확정해 두었던 것처럼요. 그 다음으로 나온 건 통장들이었습니다. 낡은 통장 표지에는 날짜가 빼곡했고 입금 내역 옆에는 손글씨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목, 미정이 노후 자금, 쌈짓돈. 미정은 통장을 쥔 손이 풀려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방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차가움보다 더 차가운 건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모욕을 견디며 기저귀를 갈고 설거지통 앞에서 손이 갈라져도 버티고 남편 잡아먹으니라는 말을 삼켜왔던 모든 날들. 그 모든 날들 위로 편지 한 장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미정의 울음은 이제 소리가 났습니다. 숨을 쥐어짜는 울음. 누가 달래도 멈추지 않는 울음.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미정은 장롱 문짝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낡은 자개가 손바닥을 아프게 긁었지만 그 아픔조차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지요. 큰동서와 신우이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도장 훔쳤다고 소리치던 사람들이 편지 한 장 앞에서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탐욕은 멈추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큰동서는 입술을 씹더니 낮게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돼. 미정은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차지하는 것이라는 거요. 그리고 미정도 이제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절차를 준비해 두었는지, 왜 변호사와 영상과 서류까지 남겼는지, 이 편지 한 장만으로는 이 사람들이 절대 물러서지 않을 테니까요. 그 방에서 울음이 멎지 않던 이유는 슬픔이 커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사람은 위로받기보다 먼저 무너집니다. 왜 하필 이런 방식이었을까? 왜 나는 끝까지 몰랐을까? 그 물음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미정의 가슴을 짓눌렀지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편지와 통장과 서류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 돈과 문서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집안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늘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욕심이었습니다. 큰 동서는 잠깐 말을 잃은 듯 하더니 곧바로 눈빛을 바꿨습니다. 충격은 잠시, 다음은 계산이었지요. 큰 동서는 서류를 손끝으로 쓸어 훑으며 낮게 내뱉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누가 봐도 이상해. 신우이도 한 박자 늦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치매였다며. 그럼 다 무효야. 다툴 수 있어. 경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효인지 아닌지는 여기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원본 자료와 절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큰 동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확인, 절차, 원본. 그 단어들은 빼앗기기 전에 막아야 할 것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큰 동서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경찰 앞에서만 그럴듯한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좋아요. 확인해요. 확인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서류들 여기 두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누가 가져가면? 말은 걱정인 척이었지만 시선은 분명했습니다. 내 손에 들어와야 한다. 미정은 그 시선을 보자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손을 뻗어 낚아채려던 사람이 지금은 말로 가져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정리하려 하자 큰 동서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가지고 갈게요. 가족이니까. 미정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이렇게 낯설고 무서운 적이 있었던가요? 미정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여기 두면 안 돼요. 큰 동서가 웃었습니다. 웃는 얼굴로 더 잔인하게. 왜? 내가 들고 있으면 안전하고 내가 들고 있으면 위험해? 경찰이 미정 쪽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 자료들 보관처가 따로 있습니까? 미정은 깨진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은 금이 같지만 통화는 이어져 있었고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원본은 별도로 보관돼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건 일부일 뿐입니다. 그 말에 큰 동서의 표정이 한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원본이 따로 있다. 그 사실은 큰 동서에게 지금 여기서 뺏어도 끝이 아니다라는 뜻이었지요. 그래서 큰 동서는 결론을 냈습니다. 당장 이 방에서는 더 얻을 게 없다고. 큰 동서는 서류 더미를 노려보며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원본부터 보자. 끝까지 가보자고. 신우이는 미정의 얼굴을 훑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밤길 조심해.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고 발뺌할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미정은 알았습니다. 그 집안에서 조심은 늘 건드리면 다친다는 뜻이었습니다. 경찰이 상황을 정리하고 돌아간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방금 전에 소란이 사라지자 이제는 숨소리까지 크게 들렸지요. 미정은 바닥에 널린 통장을 주워 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문득 시어머니의 새벽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문 잠가라. 밖이 험하다. 미정은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 말은 늦은 걱정이 아니라 오래된 예감이었습니다. 미정은 장롱문을 다시 닫고 열쇠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목에 걸지 않았습니다. 목에 걸면 또 빼앗길 것 같았으니까요. 대신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숨을 들이쉬는데 목이 따끔거렸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남은 건 마른 공포뿐이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이동하셔야 합니다. 영상과 서류 원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안에 끝내야 합니다.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안에. 그 말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미정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욕심도 움직이고 사람도 움직이고 거짓도 움직이니까요. 미정은 외투를 걸쳤습니다.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떨면서도 걸었습니다. 누군가가 지키기 위해 평생 숨겨둔 것이라면 이제는 받을 사람이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미정은 아직 모릅니다. 곧 보게 될 영상 속 목소리가 큰 동서의 마지막 발악을 완전히 끊어버릴 만큼 또렷하다는 걸요. 차는 어두운 겨울길을 달렸습니다. 창밖에 가로등이 한 줄씩 지나갈 때마다 미정의 마음도 한 줄씩 갈라지는 느낌이었지요. 손바닥 안의 열쇠는 여전히 차가웠고 주머니 속 서류는 종이인데도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미정은 앞좌석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숨은 잘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한 번 다 쏟아냈는데 불안은 더 단단해져서 남아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을 열자 실내는 지나치게 밝았습니다. 밝음이 안정이 아니라 낯설므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밝음 속에서 미정은 더 초라해졌고 더 긴장되었습니다. 안내를 받은 작은 회의실에는 노트북 한 대와 서류철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차분히 정돈된 풍경이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 준비였음을 보여주는 것 같았지요. 잠시 뒤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목소리도 표정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미정에게 그 흔들림 없음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변호사는 알았을까요? 오셨군요. 우선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은 말라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변호사는 노트북을 켜고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화면 속 정지된 첫 장면은 낯선 장소였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작은 책상과 의자, 옆에는 하얀 종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미정이 기억하는 모질고 날 선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주름은 깊었지만 눈빛이 또렷했고 말투는 느렸지만 정확했습니다. 미정은 그걸 보는 순간부터 눈물이 다시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저 얼굴은 미정이 평생 보고 싶었지만 한 번도 오래 잡지 못했던 얼굴이었으니까요. 영상이 재생되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방안을 채웠습니다. 나는 내 정신이 똑바로 있을 때 이 일을 한다. 그 한 문장이 이미 끝이었습니다. 치매라서 무효라는 말이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지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큰동서와 신우이가 들어왔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어디선가 원본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달려온 발걸음. 큰동서는 숨이 가빴고 신우이는 눈동자가 번쩍였습니다. 거기 있었네? 너 혼자 뭐해? 우리도 봐야지.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자료는 의뢰인 동의 없이 외부 반출이나 훼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은 공증 절차의 일부입니다. 큰동서는 그 말을 들으며도 한 손으로는 노트북 쪽을 슬쩍 당기려 했습니다. 그 순간 변호사가 손을 뻗어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큰동서는 얼굴이 굳었고 곧바로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공증?
그런 거 다 알아요. 근데 치매였잖아요. 정신이 온전했겠냐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상 속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마치 지금 이 방의 소란까지 알고 있었다는 듯 또렷한 톤으로요. 이 자리에는 변호사와 증인이 있으며 정신감정 소견서도 첨부한다. 큰 동서의 입이 반쯤 벌어진 채로 굳었습니다. 신우이도 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서류철에서 종이를 한 장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정신감정 소견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날짜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큰 동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왜 저렇게까지. 그때 영상 속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그 눈빛은 미정이 평생 두려워하던 눈빛과 닮았지만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 눈빛은 미정을 향한 칼이 아니라 미정을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내 재산은 10년간 내 몸을 받아낸 둘째 며느리 몫이다. 미정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방안이 잠깐 멈췄습니다. 큰동서도 신우이도 변호사도 숨을 잠깐 멈춘 듯 했습니다. 그 한 문장 안에 10년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말 한 줄이 미정의 삶을 증거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 시어머니는 더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내가 아플 때 코빼기도 안 비쳤다. 큰동서가 그건 하고 입을 열려 했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더 빨랐습니다. 더 정확했습니다. 더 잔인할 만큼 정직했습니다. 유산을 바라지 마라. 내 제사상에도 올 생각하지 마라. 신우이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큰동서는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그 말은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는 순간 인간은 늘 조작이라는 단어로 버텨보려 하니까요. 하지만 조작을 말하는 사람은 늘 증거를 내놓지 못합니다. 그때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철을 한 장 더 펼쳤습니다. 공증 기록, 촬영 원본, 보관 내역, 그리고 영상 촬영 당시 출입 기록까지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큰동서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신우이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또한 상가 등기명의 이전은 영상과 별개로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소유자는 이분입니다. 변호사의 손끝이 미정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큰동서의 어깨가 한 번 꺼졌습니다. 신우이는 의자를 끌며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몸에서 확신이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분노로 버티던 사람들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은 소리로도 못 바꾸는 문장 하나를 만났을 때입니다. 큰동서는 마지막으로 미정을 노려보았습니다. 눈빛은 독했습니다. 하지만 그 독은 더 이상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허공에 휘두르는 손짓일 뿐이었지요. 끝까지 간다. 내가 가만 안 둬. 미정은 그 말을 들었지만 이번엔 목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몸이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미정은 그저 조용히 열쇠를 주머니 속에서 더 깊게 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절차와 확정이었으니까요. 그 확정이 있는 한 누구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큰동서와 신우이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 끝으로 발소리가 멀어질수록 미정은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 물속에 있다가 처음으로 공기를 마시는 사람처럼요. 변호사는 조용히 물컵을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남은 절차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정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따끔했습니다. 그런데 그 따끔함이 살아있다는 느낌처럼 들었습니다.
미정은 마지막으로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영상 속 시어머니의 얼굴이 멈춰 있었습니다. 또렷한 눈, 굳은 입술, 그리고 오래 참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 미정은 그 얼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돈을 남긴 게 아니었습니다. 미정이 더는 짓밟히지 않도록 끝내 이기는 방법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겨울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미정의 집 안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라는 멈췄고 손이 떨리는 밤도 조금씩 줄어들었지요. 끝까지 간다던 말들은 결국 종이 위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소리를 크게 낸다고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큰동서와 시누이도 마침내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미정은 시골집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냄새가 반겼습니다. 그 냄새는 미정에게 늘 고생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기억처럼 느껴졌지요. 미정은 방 안으로 들어가 장롱 앞에 섰습니다. 문짝은 여전히 비뚤어져 있었고 자개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장롱은 무너지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의 성격처럼요. 모질고 거칠고 끝까지 버티는 성격. 미정은 장롱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그 장롱을 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건 돈을 숨긴 물건이 아니라 마음을 숨긴 물건이었으니까요. 미정은 장롱 위에 편지를 조심히 올려두었습니다. 편지는 더는 읽지 않아도 그 안의 문장이 이미 미정의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모진 시험이 만나 고생만 했지. 그 말이 어떤 위로였는지 미정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늦게 도착한 위로는 더 아프지만 동시에 더 깊게 남습니다. 며칠 뒤 미정은 시장통의 상가 1층에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간판은 단순했습니다. 박여산의 반찬. 그 글씨를 붙이는 순간 미정의 손끝이 잠깐 멈췄습니다.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하자고 고개를 끄덕이는 느낌이 들었지요. 첫날 아침 가게 문을 여니 찬 공기가 훅 들어왔습니다. 미정은 두꺼운 앞치마를 둘러매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를 올렸습니다. 반찬통을 꺼내놓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다가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예전의 미정이라면 이런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가게라는 말이 너무 멀었으니까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손님은 반찬을 둘러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주세요. 미정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낯설게 들리는지 미정은 스스로도 놀랐지요. 예전에는 늘 조금만이었기 때문입니다. 늘 아껴야 했고, 늘 참아야 했고, 늘 부족했으니까요. 미정은 반찬을 뜨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더 퍼담았습니다. 많이 드세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미정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겨서 퍼주는 게 아니라 살아남아서 퍼준다는 것을요. 가게 한쪽 구석에는 낡은 자개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롱이 아니라 이제는 작은 장식장처럼 보이도록 정리해 두었습니다. 손님들은 그걸 보며 오래된 물건이네요 하고 지나쳤지만 미정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이 아주 잠깐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정말 가끔 귀 끝에서 들리는 듯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냐? 그 목소리는 여전히 투박했습니다. 여전히 딱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투박함이 미정의 마음을 찌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깨를 툭 치며 살아라 하고 말해주는 것 같았지요. 미정은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았습니다. 차갑지만 투명했습니다. 미정은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안 무너져요. 어머니가 남겨준 건 돈이 아니라 제가 다시 서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미정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내일을. 낡은 장롱 하나가 집안을 뒤집어 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장롱 안에 숨겨진 마음 하나가 미정의 인생을 다시 세운 것이었습니다.